문자는 유구한 역사 발전을 통해 진화해온 문화의 산물. 인류의 역사 시대는 문자의 발명과 함께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우리에게도 한글이 있다. 한글은 세계 어떤 문자보다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언어학적 측면에서 완벽할 정도의 체계를 갖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 평가를 받는 소리 문자. 게다가 한글의 창제 과정은 어떤 영화보다도 드라마틱하고 흥미롭다. 한글 창제 과정을 의미 있게 다룬 영화 나란말싸미가 오는 24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언론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2019년 여름 영화 나란말싸미가 개봉됐을 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려고 했던 8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는 당연히 온 나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평단의 평가도 나쁘지 않았다. 한글 창제의 숨은 이야기를 다룬 영화 나란말싸미가 때 아닌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개봉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영화 나란말싸미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라는 것이었다. 영명하신 세종대왕이 홀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건 역사적 사실인데 신미라는 낯선 이름의 승려가 한글 창제의 주역인 듯 왜곡한 불교를 위한 영화라는 이유였다. 영화 나란말싸미에서 과연 무엇이 역사서에 기록된 사실이고 무엇이 역사적 상상력에 힘입은 이야기일까? BTN 불교TV 제575돌 한글날 특집 프로그램 토크멘터리 한글 나란말싸미 역사 왜곡인가에서 그 진실을 밝힌다. 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한글날 특집 토크멘터리 한글의 진행을 맡은 윤재웅입니다. 토크멘터리 한글은 앞으로 4회에 걸쳐서 한글의 창제부터 보급에 이르기까지의 감춰진 비밀을 열린 시각에서 분석, 검증해 보고요. 한글 창제와 보급이 불교에 미친 영향력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곳이 진관사 한문화체험관 동그라미라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진관사는 이 프로그램하고 특별하게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관사가 창립된 지가, 창건된 지가 아마 천년이 좀 지났죠. 아마도 초조대장경을 간행한 1011년에 고려 현종 임금께서 여기에 이제 이 진관사 창립에 도움을 좀 주셨다고 그렇게 하고 초조대장경과 진관사가 나이가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유서 깊은 사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공을 많이 세우신 집현전 학사들이 세종대왕의 명령으로 여기 진관사에 와서 책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독서의 그런 구체적인 장소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사육신의 어떤 난을 당해서 그 집현전 학사들 중에 일부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진관사에서 위패를 모시고 있는 곳이고 또한 진관사가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평화와 행복,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극락왕생, 그리고 나라 전체로서는 국태의 민안을 기원하는 그런 수륙제를 전통적으로 해오는 그런 유서 깊은 사찰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찰에서 저희 토크멘터리 한글 이 프로그램을 녹화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좋은 자리를 이렇게 빌려주신 진관사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나와주신 출연자 여러분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불교학, 철학, 미술사, 교육학, 고대사에 이르기까지 6개 정도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학생이십니다. 중앙성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자연 스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교육원하고 조계종 교육원하고 그 한국불교학회가 같이 사실 한글 세미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기획을 하고 전체를 이렇게 짰었던 그런 인연들이 있어서 물론 뭐 저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란말싸미 영화가 개봉됐을 때 저는 사실 그 북유럽에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싶어서 거기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하게 돼서 그 뒤에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평생 한글의 어문 구조와 창제 원리 등을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세계 언어학계가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는 언어학자 정광 교수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국어학을 공부했습니다. 어떤 데에서는 언어학자라도 소개가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말, 우리 글을 연구하는 것이 제 학문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여러분들이 상식에 반하거나 어긋나거나 또는 이상한 말씀을 드릴지도 모릅니다. 사회께서 원래 멘트에 있기를 여러분이 듣기 거북한 얘기가 나와도 좀 감안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제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한국 최고의 대장경 연구가이십니다. 불전 전문가 오윤희 선생님 소개합니다. 예, 오윤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가 있다 그래서 와서 너무 진짜 영광이고 선생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다음에 모실 분은 수필가이자 충북 음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2019년 영화 나란말싸미를 보시고 의문이 막 폭발을 해가지고 훈민정음 연구에 몰두해 계신다고 합니다. 최시선 선생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고요. 작년에 이런 책을 내가지고 아마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따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훈민정음 비밀 코드와 신미대사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훈민정음 비밀 코드 15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고 현재 저는 뭐 문인협회 활동을 하면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훈민정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글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학교에서 있었고 재미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화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한글날이 이제 10월 9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경일도 되고 요번에는 보니까 토요일이어서 뭐 대체 휴일로 월요일날 지정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요즘 그 젊은이들 특히 학생들 MZ세대 그 학생들은 한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요즘 예. 학생들 좀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저는 그 한글을 하면 그냥 가슴이 떨리는데요. 뭐 만약에 한글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 우리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한글날 행사를 하지요. 매년 합니다. 우리 뭐 전에 있던 학교에서도 한글 100일장을 했고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그 한글 마스크를 쓰고 우리 한번 한글 사랑 캠페인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게 훈민정음 한글 사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정미생이 다 쓰고 우리 선생님들 다 쓰고 그래서 교문에 이제 학생들 이렇게 올 때 이제 팻말을 또 손팻말을 들고 이렇게 뭐 한글의 우수성 그다음에 한글의 역사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학생들한테 캠페인을 이제 하기도 했거든요. 또 제가 이제 문인협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일반 또 학생들 대상으로도 100일장 같은 걸 했고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아, 그럼요. 굉장히 그 100일장 그 쓴 내용을 보면은 아주 그 한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먼저 우리 기장 선생님 그 한글날 기념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한글날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해요. 왜냐하면 그 세종실록에 보면은 그 세종 28년 9월에 10월 훈민정음 성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주시경 선생님과 그때 그분들은 그게 문자가 그때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월이니까 양력 10월로 옮겨서 말일날로 10월 30일을 각양날이라고 해서 기념을 했습니다. 그게 한글날의 이제 그 전초죠. 그런데 1940년에 그 안동 모 고가에서 전영필 씨가 저 책을 발견을 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입니다. 저 책 뒤에 그 정인지의 후서에 보면은 정통 11년 9월 상한이라는 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록에 써 있는 10월 훈민정음 성의 훈민정음은 글자 이름이 아니고 책 이름이었던 거예요. 서명도 훈민정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놓은 게 다 주식형 문화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 책의 간행을 반포로 보자. 그래서 9월 상한을 양력으로 환산해서 10월 9일로 상한은 끝날이니까 1월부터 9일까지 1일부터 9일까지니까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훈민정음 반포로 해서 한 겁니다. 한국 고유의 문자, 한글을 기념하는 날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일제강점기 때 시작됐다. 1926년 11월 4일 조선어 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매년 음력 9월 29일을 각야날로 정하여 선포하고 기념잔치를 했다. 그리고 12월 7일 만해 한용우는 각야날이라는 시를 동아일보에 발표했다. 각야날이라는 기념일 명칭이 한글날로 바뀐 것은 1928년, 1934년에는 양력과 음력 환산법을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해 기념일을 양력 10월 28일로 바꾸었다. 그런데 1940년 경북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됐고 이 책의 말문에 적힌 정통 11년 9월 상한에 근거해서 한글날의 날짜는 다시 바뀌어 10월 9일로 정해졌다.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가 세계 최초로 지은 사람이 누구냐,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밝혀져 있는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는지, 아니면 학자들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뭐 주변에 도와줬던 스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됐는지, 이런 그 창제의 주체를 밝히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조선시대 때는 아마 아니라고 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족혼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의 정신을 한번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맥락에서 혹시 그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으로 좀 이렇게 부각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러한 맥락에서 정광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한글 창제에 대한 현재 국어학계의 정설은 세종대왕 단독 창제설이죠? 물론 학계의 정설은 세종의 단독 창제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거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합니다. 한글학회를 비롯해서 여러 훈민정음학회. 그래서 학문적 천착보다는 애국적 사상에 호소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라하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우리 한국의 유명한 국어학자가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기조 강연을 했는데요. 그런데 훈민정음에 대한 제고였어요. 그래서 어이쿠 이것도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영명하신 세종대왕이 사상 유례 없는 독창적인 글자를 만드셨다.
한국에서 그런 발표를 하면 박수받고 칭찬받고 물러나겠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세계문자학계의 거장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야말로 발표도 다 끝내지 못하고 신랄한 비판 끝에 중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녁 만찬에도 안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학회에 참석했는데 한국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지구촌 시대입니다.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한글 최고. 그럼 뭐가 최고인 거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 세종대왕 단독 창제설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세종대왕이 발명가다. 그리고 또 저작권자다. 이런 말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집단으로 이렇게 창작한 것이 아니고 이왕 여러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창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종대왕에게 그 공을 돌려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게다가 지금 기록들이 원래 사초를 중심으로 해서 유생들이 그걸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관 출신들이 다 그 당시 장원급제급들이 사관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관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나중에 좋은 자리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한문의 귀신들이죠. 임금이 그냥 말하면 그걸 다 중국말로 쉽게 말해서 한문으로 쭉 동시 번역해서 적어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시각으로 쓴 부분이 하나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게 춘추필법이라는 게 역사가 동아시아는 이게 사후세계관이 약하기 때문에 역사주의인데 이 역사가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편찬자의 입맛에 의해서 흐름이 약간씩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관이 쓴 거라 그래서 그냥 똑같이 쓴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어떤 역사든 논문이든 다 작성 의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불교의 역사에서 예를 들어 삼장법사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번역된 모든 경전은 삼장법사 번역이에요. 그리고 봉칙 이렇게 구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삼장이 번역했다. 근데 현장은 모든 경전을 다 번역해. 현장 이름이에요. 현장력. 그런데 혼자 했겠어요? 그건 전부 다 집단으로 해요. 여러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같이 번역을 해요. 그래서 언해불전도 예를 들어서 그 능엄경 언해 보면은 그걸 흉내를 내요. 이렇게 일종의 역장을 만드는데 그거는 당나라 때, 송나라 때 역장을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집체 번역을 해요. 같이 번역을 하고 그럼 능엄경 같은 경우 이제 신미가 토를 달았다, 증의를 했다. 그리고 수양이 다 토를 달았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발문이나 이런 데 보면 어역이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다. 어제고 어역이야. 그러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건 세종대왕이 지은 거고 다 공인된 사실이에요. 이제 한글을 과연 누가 만들었나 하는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세종은 가족 중심으로 했습니다. 비밀리에 이것이 명나라에 새어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동공인 나중에 문종이지만 동공과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그리고 똑똑한 둘째 따님 정의공주 이 사람들하고 집에서 모여 앉아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종 25년 12월에 개해년인 10월 상친제 업문 28자 시위 훈민정음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달에 임금이 친히 그 업문 28자를 지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훈민정음이다. 그게 1443년 12월입니다. 세종 25년 12월 30일의 이 기록은 새 문자,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이다. 그러나 앞뒤가 잘려나간 듯 배경 설명 없이 너무 간단하다. 자방고전, 즉 옛 글자를 본떴다면서 정작 어떤 문자를 참고했는지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다. 그런데 훈민정음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전체를 검색해봐도 고작 10건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국가의 중대사인 세문자,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기록은 1443년 12월 30일자의 이 기록 전에는 전혀 보이질 않는다. 이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가 신하들의 전폭적인 지지는커녕
국가의 중대사로도 인정받지 못한 세종의 비밀 프로젝트였고 창제 이후에도 크게 환영받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훈민정음 창제를 알리고 1개월 후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운회의 번역을 명한다. 훈민정음의 사용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세종이 맨 먼저 한 게 뭐냐? 운해라는 책을 번역하게 합니다. 역운해를 합니다. 2달 후에 그 공고하신 다음에 그 운해라는 것은 파스파 문자를 만들어서 몽고울약이라는 문서를 만든 다음에 운해라는 책으로 북경 발음으로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몽고 자원을 만드는데 그거를 번역하는 거니까 언해가 아니고 번역이니까 발음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몽고 자원의 파스파 문자로 적힌 거를 한글로 대응시키면 1:1로 대응시키면 바로 되니까 그걸 하도록 합니다. 이걸 보고 그 나흘 뒤에 최만리가 반대 상선을 올립니다. 여태까지 비밀리에 하다가 이걸 갑자기 내놓고 이걸로 운해를 번역하라 하니까 그래서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은 명나라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많이 그 부분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이 최만리를 불러다가 야단을 칩니다. 최만리가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를 불러서 네가 사성 치르면 아느냐? 자마가 몇 개인 줄 아느냐? 이렇게 야단을 칠 정도로 세종의 그 성운학적 지식은 월등하고 뛰어났습니다. 나중에 그 신미대사 얘기할 때 더 하겠지만 그런 세종한테 집현학자들은 그저 황찬해가 물어봐서 한자음 적어오고 나중에 동종원 만들고 그러는 일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뭐 또 어떤 유림께서 저를 또 뭐 폄하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을 얘기합니다. 다만 신미대사는 나중에 참가를 했어요. 그 세종대왕이 이제 운해를 번역하라고 시키니까 최만리가 반대를 하는데 최만리 반대 상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뭐 중요한 겁니까? 신기 일회 아닙니까? 신기한 한 제주가 아닙니까? 그까지가 뭡니까? 세종이 거기서 쇼크를 먹었어요. 야,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효령대군의 추천을 받아서 신미대사를 복천암에서 불러 올려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신미대사는 그 당시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고대 인도의 비가라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아주 천담적인 문법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성명기록이라는 그 음성학이 있습니다. 그거 지식을 가지고 세종한테 얘기하니까 세종이 그야말로 최만리를 호통지던 그 세종이 감동했다. 그게 뭐 김수원의 시구집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세종이 가족들을 데리고 뭐 혼자 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이런 그 여러 그 유신들과 승들의 도움으로 완벽한 글자로 간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그 한글 창제는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아니라 숨어 있는 조력자가 있다. 근데 그 조력자가 신미대사라고 하는 스님과 그 이제 그 밑에 제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신미대사의 일가의 이제 이제 형제가 되는 김수원이라고 하는 학자도 여기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공로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스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언어를 만든다는 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이 아무리 천재라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 임금을 너무 임금의 일을 쉽게 보는 거예요. 한국사 조금만 아시면 조선 임금님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이렇게 작곡가가 노래를 뭐 이렇게 뭐 밥 먹다가 이렇게 사삭해서 필 받아서
안 그러면 뭐 이태백이 시 쓰고 이렇게 한잔하고 그건 가능해요. 근데 언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언어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대단한 문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다 검토해서 적용해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논의를 하는 거고, 그러한 단초는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불교라는 특수성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왕권의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백성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거고, 최양대군이라든지 뭐 안평대군이라든지 뭐 효령대군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왕실 중심의 프로젝트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 가고 있었고, 저는 신미 스님도 직접 모든 거를 당신이 만드셨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분 바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본사 주지 스님만 돼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신미 스님 위치면 진짜 불교계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밑에 또 다른 실무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지성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건 진짜 연구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이름 대상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만든 게 항렬학조 스님하고 신미 스님인 거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지금 결국 훈민저금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집단 지성에 그래도 힘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 최시선 선생님. 그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우리 정광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 책임이 좀 있습니다. 그때 집현전 학사다를 같이 만들었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1999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KBS 역사 스페셜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집현전 학사들은 관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잠깐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좀 공부해 보니까 사실 맞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종대왕 혼자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뭐 코로나 전에는 교장들을 만나면은 물어보는 게 이 질문이었어요. 교장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종대왕 혼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된 건데, 하여튼 저도 우리 자연 스님 말씀대로 그 세종대왕은 이 총감독자가 아니었겠는가? 총감독. 그리고 그 실무 이제 TF팀이 있었는데, 그 TF팀의 팀장이 우리 신미대사가 아니었겠는가? 예, 거기는 이제 학열, 학조 이런 뭐 제자들도 있었겠고, 그 신미 스님을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저희 은사인 이순영 선생님이 쓰신 논문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이분에 대한 기록이 인색하냐, 없다. 저도 여러 군데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이제 그 도움이 됐던 거는 김수원이 쓴 시구집, 정말 제목 그대로예요. 그 제목이 그게 더러운 거 닦은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정확하지도 않고 또 뭐 언제 썼는지 모르지만 아주 무질서하게 썼어요. 근데 거기에 몇 마디 있고 다른 뭐 박팽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거를 이렇게 보면은, 예, 효령대군 집에서 세종이 만났을 때 깊이 감동했다 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세종이 그를 궁궐 안에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스님이 궁궐 안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불당을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반대 상선문에서 봤어요. 아니, 그 세종대왕이 그 우리 국시가 억벌 숭여인데 궁궐 안에 불당을 만듭니까? 근데 그때 세종의 권위라는 건 대단했거든요. 태종 때 이미 왕권이 확립이 돼서. 그런데 문종이 쓰자마자 왕권이 휘둘려요. 그러니까 이제 신미 스님이 떠나지요. 여러 군데 댕기다가 결국 나중엔 다시 북천암으로 가시는데, 속리산에 위치한 유서 깊은 사찰 북천암. 구한 말에는 금강산 마하연, 지리산 실부람과 더불어 호서 제1선원으로 명성이 높았던 곳이다. 이 북천암에서 신미 스님은 오랫동안 주석했다. 효령대군의 주선으로 세종을 처음 만나기 전에도 속리산 북천암에 머물고 있었고,
병이 깊어진 세종이 마지막 회향을 예상하면서 침전으로 신미 스님을 불렀을 때도 스님은 복천암에 머물고 있었다. 신미 스님의 속명은 김수성. 13살에 성균관에 입학해 소과를 준비하던 양반가의 장남이 15살에 갑자기 출가한 배경에는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 김훈은 일찍이 문과에 급제해 관직에 나아간 후 태종 2년에는 원자를 교육하는 좌우 동시학이 되었고 태종 16년에는 옥구진 병마사를 지냈으나 죽을 고비를 맞는다. 비범한 재능을 가졌지만 아버지 김훈의 죄로 관직에 오를 자격을 박탈당한 채 죄인의 아들로 살아가야 할 김수성의 앞날을 외할아버지 이행은 크게 걱정했다. 고민 끝에 이행은 손주 김수성을 양주 회암사에서 추석하고 있던 함허당에게 보냈다. 함허당 역시 성균관에서 수학하던 중 출가한 학승이었다. 함허당이 김수성에게 내린 법명은 신미였다. 함허당을 따라 속리산 법주사로 거처를 옮긴 신미 스님은 글자는 도를 나타내는 그릇이며 사람을 인도하는 법이라는 함허당의 정법을 잇기 위해 정진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미 스님은 평생 도반인 수미 스님을 만나 함께 대장경을 읽고 비니를 배우며 절차 탁마 3장을 익혔다. 신미 스님은 세종이 세문자 창제의 뜻을 두고 그를 부르기 전까지 속리산을 떠나지 않았다. 스승 함허당의 뜻을 되새기며 대장경을 읽기에 몰두했다. 그러던 중 효령대군의 추천으로 세문자 창조의 골물에 있던 세종을 만나면서 훈민정음의 보완, 보급과 전파를 도왔다. 세종 23년 문과에 급제한 아우 김소원도 신미 스님을 도왔다. 신미 스님과 김소원 형제는 석보상절과 월인 천강지곡을 시작으로 훈민정음 불전 언해의 실무자로 언해불전 간행을 진두지휘했다. 세종이 승하하고 즉위한 문종은 아버지 세종의 유훈이라며 신미 스님에게 온갖 찬탄이 담긴 긴 법호를 내렸다. 큰 공헌이나 덕이 있는 스님에게나 내리는 존자라는 칭호에 나란 일을 돕고 백성을 이롭게 했다는 뜻으로 결코 사사로 있을 수 없는 우국이세라는 표현까지 담긴 법호였다. 이는 살아선 겉으로 드러내놓을 수는 없었지만 한글 창제를 도운 신미 스님에 대한 세종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 정광 교수님께서는 한글 창제 과정에 신미 스님께서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한 2가지 정도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지요? 신미대사에 의해서 십담장이 들어와서 우리 훈민조음의 중성자를 7개에서 11자로 만든 거죠. 그 성현의 영제총화를 보면 중성이 12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범자의 그 모방이다. 이거는 국어학이라는 잡지에 제가 쓴 논문이니까 이미 다 심사 거친 거고, 그걸 보더라도 이 십담장이 들어와서 훈민정음의 그 환골 탈태를 합니다. 완전히 근사한 문자가 되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했겠느냐? 저는 신미대사라고 믿습니다. 서운항이나 중국의 그 파스파자 이런 거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저겁니다. 저 해례본. 저기에 들어있는 심오한 그 음물론적인 지식은, 이건 성명기론. 성명이라는 게 명이 이제 밝을 명자인데 학문 아니에요. 목소리를 학문, 그러니까 음성학입니다. 성명기론에 있는 이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그 유생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저걸 쓰인 천찬자들이 집현전 학자, 젊은 학자들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제 말리 엿먹이려고 하는 거고,
저건 아마 김수원이나 아니면 신미 아니면 둘이 합작해서 썼을 것 같아요. 그러한 그 불가의 이론이 저 안에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뭐래도 누군가가 이걸 불가의 이론을 도입한 거다. 요즘에 우리 언어학에서는 촘스키가 20세기 말에 해전같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다 해놓은 언어학적 이론이 다 저기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과학적이냐? 후민정음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내가 뭐가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라는 건 글자 만드는 게 전부 음성 기호에 의해서, 발음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하고 발음해 보세요. 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게 상설근 폐우지형이다. 그 혀뿌리가 위로 올라가서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본다는 거다. 이런 말씀은 이것은 성명기론에 있는 이야기죠. 니은은 상설부 상악지형이다. 혀가 위천장에 닿는 모습을 본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신들은 없어요. 성운학도 없고. 그건 뭐 원효로부터 이어지는 범패, 법문, 이런 거 진언, 이런 그 식담 문자들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이 한글에 녹아 들어간 거다. 저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문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닐 테고,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문자를 창제하는 과정에 동원되었던 여러 나라의 문자들, 또 여러 이제 이 역사 기록들이 사실은 총 집합되어 있는 게 팔만대장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언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그 이론이 풍부해요. 그 원해불전을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한문을 하여간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인데 그 언어 이론이나 소통 이론, 번역 이론 이런 게 굉장히 완비가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특히 불교 스님들은 그 언어 이론을 다 배우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게 그래서 이건 말로 하면 참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원각경 원해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그 언어 이론이 체계적으로 쫙 설명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성명 구문 4개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리, 이름, 구절, 문장. 그래가지고 그걸 예를 들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는 말이거든요. 말을 흔히 뭐 말이 버려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첫째가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 가지고 세워진 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말에서부터 이제 말에 대한 논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부파불교 시대 거치면서 예를 들어 화엄경을 배우면 화엄경 이제 현담이라고 그래서 신문 분별 열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중에 제일 하나 들어가는 게 언제나 능전교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교체, 가르칠 교체에다 몸체자에서 교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어에서는 그러면 가르치시는 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그 교체론이라는 거는 필수예요. 이거를 모르면 경전을 해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의 주석가들은 맨 앞에 그걸 어떤 과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처님의 말씀이 나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를 논증을 먼저 해야 돼요. 이미 불교 내에 언어 소통에 관한 문자에 관한 이론들이 풍부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를 스님들은 다 배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는 지금도 뭐 강원이나 이런 데 보면 배우는 책들 안에 그게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명 구문 이제 여기 예를 들어 원각경 원해에서 보면 몇 가지 나눠요. 음이 있고 그거는 부처님의 목소리예요. 그러면 그것이 움직여지는 어로가 있고 업이 있고 업이 이제 소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걸 통해서 어표로 나타나요. 그럼 그걸 부처님이 얘기를 하시면 중생들은 그걸 받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언어 이론이 자연스럽게 소통 이론으로 가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언해불전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돌발적으로 나온 거 아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충분히 저는 언해불전 후민정음 만들고 이러는데 영향을 준다. 그것이 동아시아 또 뿐만 아니라 한자 문화권만 아니라 불교 문화권에서는 영향을 서로 미치게 돼 있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연결시켜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지금도 진언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이 중국 문화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림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호, 그 부호로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주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자가 이게 약간 발전하지 못한 고대 문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침묵을 강조하는 문화, 그 다음에 직관을 강조하는 문화로 발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맹세, 서원, 뭐 축원, 그 다음에 진언 이런 식은 전부 이런 언어와 관련되고, 그 다음에 논리학과 관련된 건 사실은 불교랑 연결이 더 커요, 외연이. 그리고 이게 동아시아로 넘어왔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민간이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똑같은데요. 번역하면 번역하는 사람마다 용어들이 좀씩 다 달라져요. 그걸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후진이 이제 구마라집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역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는 이제 현장이 중심이 돼서 역장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문자들을 통일해야 되죠. 번역어들을 다 통일해야 되고, 그게 지금 일체 경음이나 뭐 번번무라든지, 그 다음에 번역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번역한다. 중구난방으로 번역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게 대장경 안에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한자가 굉장히 우월성을 가졌던 시대였다면 그걸 볼 생각도 잘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원간석기 때는 한족 자체가 원나라의 그 4개 계급 제도를 보면 몽고인, 생목인, 그 다음에 화북인, 화남인, 그러니까 강남인 이렇게 나누는데, 고려 같은 경우는 줄을 잘 서서 약간 2등급 쪽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아닌 대체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인도적인 이러한 문화들이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고, 그 다음 세대에 이런 언어적인 논의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네, 오늘 말씀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불교 경전은 언어학의 보물창고다. 그리고 한글은 그 보물창고에서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아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인 것처럼 아주 중요한 창제 원리를 거기서 잘 뽑아가지고 이 우주의 이 원리에 맞게끔 구성한 문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뭐 즉흥적으로 이제 떠오른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불교 경전이 단순히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역대 여러 나라들의 여러 문자들의 어떤 그 결정체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광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현대 음성 언어학의 토대가 되는 이론도 고대 인도의 불교 경전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던데요. 좀 길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길게 좀 얘기하셔도 됩니다. 대장경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고려대장경 번역하신 거가 제가 참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장경 안에 아까 말씀드린 비가라나라고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외야카라나인데 분석하다라는 뜻이고, 그게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분석해서 단어, 어문까지. 이 분석 문법이 고대 인도에서는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뭐 아까 자연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한 그 연구가 있었고, 서양은 도저히 촉탈불급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파연인이라는 그 대당서역기에 나오는 파인이 선인이 8장이라는 문법서를 짓습니다. 아스타디하이라고. 아스탈이라는 말은 8이라는 거. 아디하이는 챕터니까 8장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책 속에 굴절어, 산스크리트어고 뭐 히라보, 라틴어 다 굴절어지요. 우리가 다른 교차어가 아니고 또 중국어와 같은 고리어가 아니고 굴절어라 그 문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분사분리도 있고 경문법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침략할 때 히랍으로 가요. 그래서 히랍의 알렉산드리아 하파의 느락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문법서를 냅니다. 그 테크네 그라마티카에라는 책인데, 그 테크닉이라는 뜻이죠. 문법 기술이라는 책인데,
그것을 기원전 2세기경에 만들고 그 히람 문법이 로마의 라틴 문법으로 옮겨가서 브리스키아누스가 문법 교종이란 이스티오네스 그라마티카 이런 책을 냅니다. 그게 이제 유럽으로 쫙 퍼져서 유럽 각국의 문법서가 되고 그게 이제 일본을 거쳐서 한국까지 들어와서 우리도 명사 대명사 이거 배우죠. 그 시작은 그 령 속에 들어있는 파닌의 그 8장에 있습니다. 중국어의 역사에서 그 한문이라고 하는 게 언제 생겼느냐. 근데 이 중국어라는 건 수천 년의 역사가 있고 지역적으로도 많이 방언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시대에 중국어를 한자로 쓴 게 한문이냐? 동주에서 올 낙양의 말을 한자로 적은 게 그게 한문입니다. 사서 오경이 그걸로 돼 있거든요. 공자님은 산동 사람이지만 그 아언을 따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강의하실 때 오고 시경을 풀 때는 아언을 썼다. 그런 것이 논어와 이제 여러 군데 나옵니다. 또 그 장자를 보면은 오나라 사람은 오나라 말을 잘하고 올나라 사람은 올나라 말을 잘하는데 군자는 아언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언이 이제 주나라 때의 서울 말인데 낙양의 말인데 춘추 전국이 되면 각 나라가 이제 자기의 고용원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나라가 통일하면서 서울을 서쪽에 있는 함양에 했다가 한나라의 장안, 당나라의 장안, 그래서 당나라의 말이 장안의 말이 1000년간 중국의 통용어가 됩니다. 그걸 중국어 역사에서 통어 또는 범통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많이 쓰이고 1000년간 쓰였지만 이 경서의 유교 경전의 한문인 고문을 당할 도리가 없어요, 권위적으로. 그래서 이 그 통어의 그 한문들은 맥을 못 씁니다. 다만 문학 작품이 그걸로 많이 만들었죠. 중국의 4대 기서라고 하는 수어지, 금병매, 뭐 삼국지, 서유기 이게 다 그 범어의 통어로 만들어집니다. 범통어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한문으로 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경이 그 고문으로 된 게 아니라 한문으로 번역할 때 통어의 한문으로 적은 겁니다. 왜 고려 때부터 계속해서 그 유가와 불가가 계속 대립하느냐? 그분들이 그 문장이 달라요. 유교의 사람들은 사서오경에 그 고문을 자기 문장으로 하고 또 불가에서는 범통어에 물론 뭐 완전히 다른 언어는 아닙니다. 뭐 서로 통한만도 막 같은 한자로 쓰여졌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 알력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 기본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도읍을 북경으로 정합니다. 이 북경은 그 당시에 뭐 장안하고는 수천리 떨어져 있고 새로운 언어가 있었어요. 거기 있는 말타이 민족들이 섞여 살아가지고 이게 중국어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언어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걸 하나 언어라고 그래요. 고려 말하고 그 조선 시대에는 사여공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외국어를 가르쳤는데 거기에서는 중국어하고 몽고어하고 일본어하고 만주어 또는 여진어 가르쳤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야, 유신들한테 중국어를 가르쳐? 그 중국어가 뭐냐면 하나 언어입니다. 거기 북경에서 쓰이던 그 말은 이 옛날에 통어하고는 뭐 완전히 다른 언어요. 뭐 문법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발음은 뭐 더군다나 다른. 우리 상서서자를 우리는 거기서는 루라고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국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국지어음이 이호중국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라의 말이 말소리가 한자음이 중국과 달라서 그게 서로 같은 한자인데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하나 언어 때문에 이제 세종이 그 우리 한자음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국정원을 지으시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한자음이다. 그래서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한 겁니다. 훈민정음 학회도 있고 훈민정음을 한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히죠. 그럴 때마다 나는 그래요. 그 마지막이 훈민정자나 훈민정문이 아니라 음이다. 소리음자다. 그래서 저 책을 보면 제가 좀 흥분합니다. 네네. 뭐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위대한 발명품이 결국은 고려대장경, 즉 불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자들과 언어학적 지식과 체계와 이런 것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들로 이렇게 좀 모이는 것 같고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 혹은 그 이전에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민족의 흥망성쇠와 관련돼서 언어 역시 이렇게 흥망성쇠를 겪어왔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연 스님께서는 혹시 그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우리나라 문자 생활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늘상 나오는 게 뭐 가람토 문자,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두, 뭐 향언,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농담 삼아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두를 만든 게 설총이고 설총을 만든 게 원효지가 그것도 불교에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맞기는 맞는데 네.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고려 중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는 몽고 때 전까지만 하더라도 향언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자로 바꾸는 몽고 때 전란이 일어나고 전란이 한번 크게 일어나면 이제 문화적인 거나 이런 판 자체가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온돌 문화가 정착된 게 임진왜란 끝나고 그 다음에 사찰로 보면 대웅전이 중심 메인이 되는 것도 다 임진왜란 끝나고 이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몽고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한참 힘을 떨치고 있을 때 한자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군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를 결집시키려고 하는 외세로부터 이렇게 좀 구분되는 우리라고 하는 거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승용하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신하고 그 다음에 한자를 만들어서 몽고랑 변별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삼국유사 같은 경우가 사실 향언을 이제 한자로 바꾸는 그런 쪽 노력들이 1차적으로 존재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향언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었고 그런데 그것의 실체를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향언은 향찰이라고도 불리던 차자 표기법으로 시가의 일종인 향가를 표기하는 데 많이 사용됐다. 향언 표기의 대표적인 예는 삼국유사 무왕조에 실린 서동이요. 우리말의 문법 요소뿐 아니라 어휘까지도 한자를 빌려 그대로 표현한다. 따라서 서동요의 문장에서 모두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를 나타낸 것이다. 문장 첫머리 선화공주 주운에서는 두 번의 주가 나오는데 첫 번째 주는 한자의 음을 빌려 선화공주라는 고유명사를 표기한 것이고 두 번째 주는 한자의 뜻을 빌려 님을 적은 것이다. 임신 서기석은 신라의 충성을 맹세하는 두 사람의 다짐이 새겨져 있는 비석으로 이두 표기의 초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물이다. 이두는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우리말의 어순대로 문장을 표기하는 차자 표기법으로 한글이 창제되고 난 이후에도 19세기까지 계속 사용됐다. 구결은 한문을 읽을 때 구절 사이사이에 조사나 어미를 표기하여 문장의 의미 및 문맥을 밝혀주는 차자 표기법이다. 그리고 음독구결과 석독구결로 나뉘는데 음독구결은 한문 원문을 그대로 둔 채 이렇게 문법 형태소만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불경의 하나인 구역인왕경은 석독구결을 사용한 대표적인 자료다. 석독구결은
한자의 뜻에 맞춰 우리말로 풀어 읽는데 표기에 사용한 한자 회계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변형한다. 제가 좀 보충을 해드리면 그 삼국유사기에 그 이방원 독구경이라는 얘기가 그 나옵니다. 설충조에. 그러니까 그 말은 방언이라는 건 신라 말이죠. 신라 말로 구경을 읽었다. 그걸 우리는 여태까지 몰랐어요, 뭔지. 근데 구역 인왕경이 발견이 됐는데 한 30년 전인가요? 거기에 구결을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 구두점도 있고. 그걸 읽어보니까 완전히 풀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한문에다가 토를 달아 읽은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일본은 안 그렇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다 풀어 읽죠. 이미 설총은 아마 이 원효도 그렇겠죠. 그렇게 불경을 전부 신라만을 읽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 때 들어와서 한자가 지금 자연 스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 차별을 두기 위해서 한자를 승상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한문식으로 읽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언해불전에 들어있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연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연기의 연자를 언해불전에는 대부분 붓다라고 번역을 해요. 붓터 동사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연기를 어디에서 그렇게 이제 붓다, 연은 붓다고 기는 일어나다요. 그래서 붓터 일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아는 한문투가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범어에 가까워요. 이 말투 자체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흔한 말로 한문에는 이 능동, 수동, 피동이 없어요. 예를 들어 능전, 소전, 언어 이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능소예요. 그러면 능과 소는 그 언어의 한문에서나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이 말씀 원자에 온전할 전자 쓰면 이르다라고 번역해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능전은 말을 하는 주체예요. 그러면 그 번역할 때 이르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럼 그게 소전이 있어요. 그러면 능전은 소리고 소리의 뜻을 담는 거예요. 그 소리는 능전이고 뜻은 소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소전은 번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니라시 논 이렇게 번역해요. 선생님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국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헷갈렸어요. 지공 스님 인도 사람이잖아요. 하머 신미 다 그 집안 사람이에요. 지공 나옹 무학 사람. 그 사람들이 지공 나옹 그러면 하머 신미가 아니 우리 요즘 영어 잘 못해도 한두 마디는 알지 않습니까? 저는 범어 한두 마디 다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이 송나라가 먼 나라가 아니었고 송나라 때 굉장히 많은 분량의 경전이 번역이 돼요. 개봉해서. 그게 이제 북송 신역경이라 그래가지고 고려대장경의 상당 부분이 북송 신역경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사신도 많이 가요. 스님들은 송나라 굉장히 자주 가요. 놀러도 가고 친구들도 많고. 그 사람들이 범어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배우지는 못하더라도 한두 마디씩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차이를 한국의 지식인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언어가 땅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그거 영어 우리 미국 안 가봐도 영어 한두 마디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줘요. 그 스님들께서 역대 훌륭하신 스님들은 언어학의 대가이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지금부터는 그 한글의 명칭에 관한 얘기로 좀 말머리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태초에는 이게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려졌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한글로 정착이 됐습니다. 우선 당대 기록부터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최시선 선생님께 네.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이 훈민정음에서 한글로 이렇게 명칭이 쭉 변해가는 과정에 실록을 통해서 이걸 다 확인하셨다고 하시던데요. 그 기록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록에는 훈민정음 기사가 10건이 나오고요. 신미대사 기록은 69건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신미대사 이름으로는 139번이 이제 제목과 내용에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왕주실록을 제가 이제 다 여기 책에다 실었는데
그래서 저기 해설까지 제가 실었는데 저는 훈민정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예,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딱 10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언문입니다. 언문. 예, 언문이라는 말이 아까 교수님도 잠깐 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뭐 좀 차별하기 위한 이제 말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좀 낮추어 부르는 말 이렇게 많이 좀 알고 있죠.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일상적인 말, 이 언자가 말씀 문자가 아닙니다. 예, 그게 상말 또는 속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늘 주고받는 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언문이라는 게 늘 주고받는 말. 그래서 이 실록상에 보면은 거의 다 언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문은 한문에 대해서 그 계명해서 부른 겁니다. 우리가 마치 당약에 대해서 향약이라고 하고 당문에 대해서 향찰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낮추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겸양해서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 훈민정음이라는 말이 아까 참 저한테 고무적인 말씀을 했는데 실로 10번밖에 안 나왔느냐. 그건 어디까지나 한자음을 교정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동국정원을 쓰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 동국정원이 이제 파괴가 되고 그 연산군 이후에는 동국정원이 한자음 안 쓰니까 훈민정음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죠. 예? 그땐 당연히 언문입니다. 우리말 표기에 썼으니까. 물론 정음이란 말은 나중까지 나와요. 이 정음은 뭐냐 하면 중국의 표준 발음입니다. 그 뭘 하려고 우리가 한자의 중국 표준 발음을 배우느냐? 여기서 그걸 배워가지고 명나라에 가서 과거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정한 그 중국의 제국에서 정한 표준음은 아주 중요해요. 중국에서는 아까 동북아 여러 민족들은 나라를 세우면 문자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중국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나라를 세우면은 발음을 정해요. 그래서 그걸 운서라고 해서 칙천 운서, 황제의 명으로 운서를 정합니다. 저는 그걸 왜 이렇게 매 왕조마다 이걸 만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과거 시험과 연결이 됩니다. 그 운에 맞추어서 시부를 지어야 합격을 하니까. 그러면 그 제국의 그 표준음은 자기 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 자기 그 고향에. 그렇게 되면 자기 식구들이 그 들어와서 그 가거급제를 해가지고 그 통치 계급에 물갈이를 합니다. 이런 뿌리 깊은 중국의 전통이 있어요. 한자를 명나라 사람들이 읽는 이 소리값과 조선 사람들이 읽는 소리값이 같지가 않을 테지요. 그 이제 조선식으로 소위 말해서 조선 사람들이 읽는 식으로 읽으려면 뭐 변음 토착이라든가 이런 어떤 굉장히 언어학적으로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또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예, 변음 토착이란 말이 그 죽산안시 대동보에 나와요. 거기 정의공주 유사에. 근데 아주 저희 스승인 여러 선생님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요. 근데 그건 이두예요. 이 토는 결국 그때는 한글이 없었으니까 한자로도 할 수밖에. 근데 한자에 그 속독하는 색임으로 읽는 거하고 음독하는 글자하고 두 개를 같이 써서 붙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설총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제 향찰이 있어가지고 우리말을 한자로 적을 때 첫 글자는 색임으로 뜻으로 읽고 다음 글자는 발음으로 읽고 그걸 역상 불역하 앞에 말은 번역해 읽고 다음 말은 번역하지 않는 역상 불역하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전통에 남아가지고 이 구결에도 맨 처음에 오는 거는 뜻으로 쓰고 다음에 오는 것은 발음으로 쓰고 그래서 하고를 쓸 때 하위자의 위와 애꼬자의 고를 씁니다. 이러면 앞에 거는 하로 읽고 뒤에 거는 고로 읽어야 되죠. 이라를 시라라고 쓰고 이시자 써서 그래서 시는 이로 읽고 라는 발음으로 읽고 이런 역상 불역하의 방법으로 이제 쭉 썼어요.
근데 한문을 아는 사람들은 고약하지요. 왜 위고라고 쓰고 하고라고 읽어? 실하라고 쓰고 왜 일하라고 읽어? 그렇게 되죠. 위하라고 써놓고 왜 하야로 읽어?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야 그것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아드님들이 좀 머리가 나빴어요. 따님보다. 둘째 따님이 한테 가서 야 누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그거 간단하잖아. 후민정음으로 달아. 그래서 후민정음으로 답니다. 저 책의 앞에 이제 예의 부분은 세종이 직접 쓰신 건데 거기를 이제 언에 보내서는 토를 달아요. 토를 달았는데 그걸 후민정음으로 답니다. 국지음이 이자를 한글로 쓰고 이호 중국 하야는 우리 한글로 써요. 여 문자로 불상율통 할세 이렇게 했습니다. 그 되잖아요. 그래서 세종이 막 상을 주고 그랬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준 건 아니고 그건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이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걸 보니까 어미조사를 저걸로 쓰면 우리말 다 쓸 수 있겠네. 거기에서 이제 깨닫고 수양을 불러서 너 중수석가 뻔해해봐라. 그리고 이걸로 써봐. 훈민정음을 써봐. 야 신미대사 김수원 불러서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중수석가보를 이제 언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저도 사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문자인 한글 창제와 관련해서 불경이 엄청나게 많은 한글 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그 불경이 실려 있는 8만 대장경이 단순한 불교 경전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고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이렇게 언어 현상, 문화 현상 이런들을 결집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고려의 고려대장경, 즉 8만 대장경이 아마도 우리 민족의 문화의 꽃을 넘어서 인류 문화의 꽃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창제 원리 자체가 그만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시대에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다큐멘터리 한글 4부작 시간을 첫 시간을 오늘 지금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이렇게 좌담을 하시면서 각자 한 분씩 그 마무리 소감 발표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교수님부터 해볼까요? 저는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 시작을 꼭 그렇게 합니다. 그 대학원 강의를. 나는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하나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할 거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강의가 끝날 때쯤 여러분,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네. 내가 공부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내 강의는 성공한 거다. 제가 제기하는 많은 한글 발명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은 그런 목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글을 정말로 그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무슨 이론이 들어갔고 어떻게 보급됐고 이런 이야기들이 제대로 공부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BTN에서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도 제가 그런 한글 연구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시선 교장 선생님께서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도 아닌데 이게 나와서 이런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책으로도 말고 또 이렇게 BTN이라는 불교 텔레비전 자주 보지만 이 방송에서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요. 정말 신미대사는 제가 오랜 동안 공부한 건 아니지만 10년 정도 이렇게 관심 갖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걸출한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정말 걸출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숨겨져서 이게 조망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 어려서부터 제가 훈민정음은 글자가 아니다. 이건 문화다. 우리가 우리말을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 없을 때도 우리말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토론할 때 다 한국말 하지 한문 안 씁니다. 그렇죠. 그게 훈민정음으로 나온 거고 언해불전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래요. 이게 정말로 이제는 제가 이 프로젝트에 굉장히 감사하는 게
이제야말로 이거는 그냥 인문학, 언어학, 문화 이걸로 봐야 돼요. 글자로 보지 말고 도대체 왜 이걸 만들었고 그거에서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저는 언해불전의 번역어를 보면 정말 아름다운 우리말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언어 문화를 굉장히 하여간 바꿀 수 있어요. 지금도. 감사합니다. 자연스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글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문맹률이 지금 우리나라 같이 낮아진 게 한글의 우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뭐 과학적이나 뭐 다 필요 없고 이거는 기본적인 우수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런 자유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면 리더는 판단자지 실행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가 뭐를 해야겠습니까? 라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분한테 물어봤을 때 AI를 해라. 그러면 판단을 AI로 하면 되는 거지. 대통령이 그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세종이었고 그 밑에는 실무자들이 있고 그 실무자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그다음에 앞뒤를 검토해 봤을 때 이 사람 외에는 딱히 없겠다라고 하는 게 시입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TN 불교TV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4부작 토크멘터리 한글, 이거를 함께 하시면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한테 말 들으니까 궁금한 게 많이 풀려요. 한글은 공기와 같습니다.